지금부터 제2주제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제 하에 복지와 노동에 관한 세미나의 사회를 맡으실 이원덕 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덕 고문님은 대통령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으로 계십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이원덕 고문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덕입니다. 오늘 이처럼 중요한 토론회에 사회를 맡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70년을 걸어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광복 70년 대한민국 역사는 성공과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과 기적은 경제정책의 성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보완적인 또는 보조적인 또는 합의적인 그런 정책의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책의 내용도 되게 임시미봉적인 내용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광복 70년의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는 경제정책에 의해서 이룩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열어가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 70년의 성공의 역사는 사회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정책은 다 아시다시피 사람에 대한 정책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보다 나은 우리 환경을 보장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다 사회정책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회정책에 대한 투자는 자칫 잘못하면 최근에 그런 논의가 많았죠.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우리가 잘하면 사회정책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의 능력 개발을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역량이 고갈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지난 70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래 70년의 성공의 길을 열어가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네 분의 주제 발표자와 네 분의 진행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건국대 교수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전백류 한신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재정토론자 분입니다. 나성인 새누리당 의원님이십니다. 예.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입니다.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네 분의 발표자께서는 원래 15분 발표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하고 일정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10분의 토론 발표를 마친다 이런 마음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정 토론자께서는 7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원식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입니다. 오늘 그 아주 귀중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넓은 주제로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의 그 넓은 이해를 구하는 발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의미고 이 패러다임의 의미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복지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복지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경제 성장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 복지 생태계 혹은 경제 생태계 자체가 포용적인 관계로 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포용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들지? 예. 그래서 그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복지 현황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복지 정책이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복지 정책이 포용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복지와 성장과 포용이 함께 아우러지는 그러한 복지 사회 혹은 경제 사회를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배의 수단들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는 복지 분배 수단을 복지 정책이라 소득 분배 수단을 복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 정책뿐 아니라 조세나 혹은 성장 정책도 일종의 소득 분배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 정책이 추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잘 안 듣네요. 그래서 복지 현재 우리나라 분배 시스템, 소득 분배 시스템의 문제들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근로자들의 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죠. 당연히 근로자들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임금 간 격차가 커져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가계저축률이 OECD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장 재원을 더 이상 마련할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가계의 저축률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빈곤 가계, 적자 가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복지 예산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모녀 사태가 빈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복지에 대한 이러한 많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만족도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러한 뉴 패러다임의 복지 패러다임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경제 현황이 새로운 뉴 노멀이라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그리고 뭐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고령화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에 있어서는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하나의 경제사회적 위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 정부 재정 적자 문제인데 사실은 뭐 규모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서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고령화 사회에 빗대어 보면은 이미 우리의 재정 적자 문제는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결국 성장밖에 없을 텐데 이미 선진국에 있어서도 퀀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돈만 뿌리는 지금 현재 경제를 뭐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이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복지 정책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복지의 개념, 복지 수혜에 대한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6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즉 이미 60년대 우리는 빈곤을 탈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빈곤 탈출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 사회보장 시스템, 사회보험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빈곤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는 뭐 교육, 의료, 장기 노인 요양 등 해서 아직까지 낙후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증대시켜야 될 뿐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혹은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화시키는, 즉 비용을 억제하는, 비용을 줄이는 단계의 정책적 개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세계 각국, 뭐 저개발국이 이미 이제 경제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까지 이러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망이 발달함에 따라서 소위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개혁, 혁신 요구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산업화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가사만 담당을 해야 한다, 이런 가정. 개인 소득은 근로소득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근로자들도 자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복지 제도를 통한 계층 간 이동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고착화, 그다음에 배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감소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미 평균 수명은 벌써 60년대에 비해서 30년, 20년, 30년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복지 정책, 과거의 복지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제 정말 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정말 저 나름대로도 통렬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고,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 왜 이러한 상황이 됐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복지 정책을 너무 그 선진국형으로 혹은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정체된 사회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복지 대상은 사실 일종의 무빙 타겟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웰페어리즘을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은 우리나라 이제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사실 60년대에는 빈곤 박멸이죠. 그래서 IMF의 월드뱅크의 정책도 바로 포버티 이레디케이션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빈곤 굉장히 큰 과제로 삼고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안은 간단합니다. 양극화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각 개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보호라든지 질서를 강화하고, 하다못해 앞에 세션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들을 정당한 가치로서 사회가 인정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비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2000년과 2010년, 불과 10년 동안에 우리는 약 한 3배 이상 복지비가 지출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 120% 수준인데 우리는 300% 증가했으니까요. 소득 재분배 효과에 있어서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 분배 전과 소득 재분배 후의 변화가 우리는 0.17에서 0.15입니다. 선진국은 0.28에서 0.09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 분배 정책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고요. 복지 지출의 성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2000년도에 들어서 2010년까지는 꽤 작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5분위 대비 소득 분배율을 많이 줄였죠. 예. 벌써 지났습니까? 10분이 지났다고 그러네요. 제가 5분 더 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0년도 이후에 사실 무상복지 이후에 실제로 복지 지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이 그림은 거꾸로 지금 고소득층이
더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상위 소득자들은 이전 소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것을 이제 축으로 해서 우리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상 자체는 고령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 정책의 성장 정책으로의 의미는 산업 발전은 사실 복지의 기본이죠. 그래서 산업 발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서비스는 하나의 생산 부문이기 때문에 기본 기간 산업이 다 잘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복지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제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90년대 전후반에 있는 복지고 X표 친 부분은 아직 우리가 도입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 현재 사실은 거의 모든 제도가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아마 우리가 가능하다면 실업부조라든지 민간산재보험 정도가 아마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노동시장이고 금융시장이고 의료시장이고 또 산업안전시장입니다. 산업안전시장은 그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들이 사실은 아무런 그 가장 낙후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82 수준의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세계 포럼에서 얘기하듯이 가장 낙후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시장 역시 디지털 의료기기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은 아날로그식이라고 보고요.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산재 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이러한 산업들이 확장되지 않으면 복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해 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복지 서비스 이러한 그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질적 복지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성장형 고령 사회를 정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이라든지 노인 노동 시장의 활성화들이 필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적 복지와 효율적 복지 공급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얻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복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 시스템, 통일에 준비한 복지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ICT 복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러한 복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배제죠. 선진국의 지금 유럽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익스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클루전 문제를 인클루전 문제로 가야 되는데 성장과 복지 문제, 이거 익스클루전 문제, 젊은이들과 노인들 간의 문제, 1대 99의 문제, 갑을 정규직 비정규직 다 익스클루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클루전 문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인클루전이 되기 위해서 나눠야죠. 그래서 자본주의 5.0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4.0이 이제 갈레츠키가 얘기하는 그 내용은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미 70년대에 끝난 얘기고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기술, 나누는 기술을 자본주의가 이제 습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떻길래 그러냐? 우리 아무리 재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아무리 받아도 계속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분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름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제 소위 소셜 인클루전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용적 복지에 대한 문제도 따라서
이제는 예방 중심의 사회보험.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시스템은 일은 다 저지르게 해놓고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또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제도, 그리고 나눔과 그다음 다층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다층 시스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와 개인과 기업과 종교와 함께하는 다중 사회보장제도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회 기본 목표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기회 형평성 주의 복지, 그리고 중산층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이와 같이 그 외로운 독도와 같은 섬 속에서 있는 복지 시스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한 사회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적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익스클루전에서 인클루전으로 가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한국적 특수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제적 스탠다드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에서 프라이빗 서비스의 공급자 모델을 확충함으로써 혁신이 이루어지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의 문제는 지금까지 시장 경제에서는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워낙 프라이빗의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퍼블릭에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이고요. 노후소득보장에서 노후보장입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 것이 현재 그 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노후보장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구축이 될 것이고, 100세 시대 노인복지에서 100세 시대 노동개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사회는 노인들이 주체고 더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G2G인데 보통 이제 거버먼트 거버먼트인데 여기서 G2G는 저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거버먼트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거버먼트, 우리의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끝을 내는 복지 정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식 교수님은 한선재단을 대표해서 발제를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개혁적 보수의 시각을 대표해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님께서 좋은 정책 포럼을 대표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합리적 진보의 시각에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님하고 임성호 입법조사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허용된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사회의 선자리와 갈 길,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 복지국가 다음론의 비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1, 2, 3은 뭐 가능한 한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광복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정신은 나라 만들기였고요. 그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구체화됐습니다. 근데 최근 세계화의 충격과 정보사회의 진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 신자유주의로 현재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표는 이 산업화 시대를 열었던 6.1년 체제와 그 다음에 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를 신자유주의 체제로 변화시켰던 97년 체제에 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사와 경제, 정치, 시민사회, 문화 부분에서 이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올해가 광복 70년인데요. 대한민국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공의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2만 불 덫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사회 갈등, 각자 도생의 어떤 인과관계를 현재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현주소를 저는 5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여기는 환경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이 있는데요. 이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현재 열렸습니다.
주차적 요인의 경우를 보면 보수의 경우는 여전히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기대하고 있고요. 진보의 경우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87년 전략이죠.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통계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소득 분배 이 구조를 보면 현재 OECD 34개국 중 우리는 26위입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19개국 중 18위이고요. 중산층의 규모가 줄어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만족도입니다. 2012년 자료를 보면 36개국 중 우리는 일본과 함께 2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갤럽 조사를 보면 주관적 행복감은 사실상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사회 현주소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회 갈등의 그 증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계층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앞부분으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여기 생활 세계의 불안입니다. 최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 지옥 불반도 이런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범적으로 이루어왔었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풍경은 대단히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각자 도생 사회라고 하는 생활 세계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 이런 사회적 고립도가 다른 나라 비교 우리들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급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데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나 제도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신은 분노를 갖게 하고 사실 이 분노는 심파에 대한 욕망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정신, 새로운 국가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서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적 산업화 다음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어서는 사회적 복지국가를 구축했습니다. 복지국가가 새로운 국가 비전과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은 이중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개방과 복지의 선순환,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서의 혁신과 통합의 이중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은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제도의 뒤늦은 도입과 미성숙입니다. 이 표를 보면 주요 복지제도의 시행 연도 및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복지지출 수준입니다. 2011년 경우를 보면 OECD 평균의 2분의 1 정도이고요. 세 번째는 저부담 적은 급여의 사회보험입니다. 한국 복지국가는 다른 나라 비교해 볼 때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중심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공적연금 그 총소득 대체율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OECD 각국별 총의료비 대비 공적지출 비율이나 국가별 실질급여 이전 소득 대체율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규직에 기반한 사회보험 제도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그 다음에 가입기간의 차이에 따른 국민연금의 차별, 급여 제한 기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차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지제도는 우리가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배를 보완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재분배의 효과를 결국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총 복지비 지출과 소득 진입계수 변화의 상관관계나 아니면 그 다음에 가족복지 지출과 소득 진입 계수 변화의 상관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국가 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나름대로 여러 복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3가지 담론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투자국가론입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와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생애 맞춤형 사회복지와
대단히 유사한 어떤 그런 복지국가론입니다. 사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는 전통적인 복지 정책의 목표 외에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 경제 현상에서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은 생애주기별 사회 투자 정책을 정리했고요. 능동적 복지 국가로는 이명박 정부가 내건 어떤 복지 정책입니다. 예방적 차원의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시혜적 사후적 복지를 지향하고 수혜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 사회복지학자인 닐 길버트가 얘기했던 능력개발 국가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전통적 복지국가와 능력개발 국가를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로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론입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 아동수당, 고용보험과 실업수당,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서부터 건강과 의료, 양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복지의 수혜자이자 부담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이끌고 있는 이상해 교수가 만든 이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 강제, 경로 의존성, 전략적 선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재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화 정보사회 그리고 고령사회 진전이 가하는 구조적 강제를 1차적으로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적 강제 하에서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내재된 경로 의존성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정책 설계 및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놓인 역사적 경험, 사회적 세력 관계와 문화적 조건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적 강제와 경로 의존성 아래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교환이라기보다는 서유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교환입니다. 정치 세력 간의 역사적 타협입니다. 이러한 타협에서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적 선택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미국의 의료개혁이나 일본 민주당의 아동수당 도입 사례는 복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섬세한 정치적 리더십 및 전략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그 복지의 어떤 8대 주요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질의 제고와 계층 갈등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 현재 계층 이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위험의 임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서 저부담과 저복지를 개선하고요. 자격 유지를 지원하거나 가입률을 제고하거나 소득 지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학자인 이태수 교수의 그 논문을 제가 좀 빌려온 것인데요.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사회적 위험 제거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복지를 통한 이 공공고용의 창출이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동 여성에 대한 투자 강화, 다섯 번째는 노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여섯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구체적인 이 세부 정책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의 실현,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공주택, 국공립연금에 대한 연금기금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인데요.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동시 고려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복지 강화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사실 제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우리 사회를 아까 제가 헬조선이나 지역 불반도의 젊은이들의 패러디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상태로 놓아두게 되면 사실 한국 사회는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 없이 복지 확대 없다는 점이 저는 복지국가 구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조달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 다시 말해 사회적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기적 해법으로는 조세 전용 확립과 세출 개혁을 중심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축소 및 과세 기반 확충,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누진성 강화,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한 사회보험 재정 확대, 납세자 소송제 도입으로 토건 지출과 같은 낭비 예산 환수 등 복지 재정 확대, 지방세 감면 규제 등 지방 세정 개혁 및 확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해법으로는 복지국가의 국민적 체감 효과가 커지면 누진적 소득세율,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보편복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구축과 새로운 복지국가 모색의 이중과제입니다. 점증하는 사회 양극화 속의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동수당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시에 세계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영국의 노동당이 제시했던 복지정책이기도 합니다. 전통적 복지냐, 적극적 복지냐의 이분법은 사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이분법처럼 제가 보기엔 그릇된 것이며 세계화의 구조적 강제를 고려할 때 유연하게 결합시켜야 할 이중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과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는 결국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국가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교환입니다. 정치사회에 달려 있습니다. 분배 없는 사회 통합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현재 우리 정치에 부여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허용된 시간보다 한 2, 3분 더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를 들으니까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은 느낌이 대단히 강하게 듭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두 분이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사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은식 교수님은 복지정책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고 성장정책이자 포용정책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또 김혜 교수님은 복지정책이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는 논쟁이 많은데 이건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 인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감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노동시장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죄송합니다. 이인재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제가 발표할 주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방향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 다음에 잠깐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구조 개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지표 보면은 좀 요즘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민간 소비가 이게 부진하고 설비 투자도 부진한 상태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여건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빠졌다.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률은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데요. 그래서 2014년에 보면 65.3%로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고용률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될 만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실질임금 증가 폭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서 노동시장 여건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따라서 격차가 두드러진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거 자체가
지난 10년간 완화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 임금을 보면 전혀 개선되지가 않고 있고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 역시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 격차도 기업 규모, 표에서 보시다시피 고용 형태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건 역시 크게 완화되고 있지 않은 형태로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정하는 요인을 세 가지로 들라고 그러면은 저는 항상 기업 규모 플러스 고용 형태, 세 번째는 노동조합 유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그 노동시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품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규직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은 법적으로 고용 보호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의 차이고, 세 번째 유노조 무노조 부분 역시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세 가지 요인을 나눠서 그림을, 우리나라 노동시장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이 한 67.9%가 되고요. 유노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정도이지만 유노조 기업 전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대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12.1% 정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 가지 보호 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보호 기제를 다 갖추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이 부분이 다 겹치는 부분이 그림에는 D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약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중에 7.4%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보호가 중첩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약 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부분이다. 그림에서는 이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게 한 2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보호 기제 중 어느 것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시피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특히 D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체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면 월 평균 임금을 보면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을 100이라고 보면 이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의 임금은 약 34.3% 정도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이거 사회보험 가입률이죠. 이것도 보면 이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부분은 거의 100%인데 반대로 보호기제가 없는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부분은 40% 수준 또는 그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급여 적용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퇴직금 적용과 상여금 적용을 들었는데 이 역시 사회보험 가입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이런 구조 자체가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분 간 이동이 자유로우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부분 간 이동이 자유로우냐? 그래서 제가 본 게 신규 채용률을 한번 살펴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D 부분의 신규 채용률을 보면 6.2%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고 신규 채용도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반대로 이 부분에 보면은 신규 채용률이 54.4%다. 이건 신규 채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주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이 부분 저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속연수도 역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13.4년에서 3.5.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 이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을 위에서 본 거라면 한번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보면 그 막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하청 구조로 이게 생산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원청의 임금을 100으로 보면 원청의 사내 하도급의 임금 수준은 약 5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청의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은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48.5%고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28.9%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체계적, 이건 물론 대평성 있는 이게 수치는 아니고 어떤 특정 기업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수직적으로는 원하청 간의 근로조건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구조로 인해서 지금 소득분배 개선이 제한적인데 지금 그 표의 그래프에 보시면 지난 15년간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배율, 소득 배율은 보시다시피 증가했습니다. 3.3에서 4.54. 그 다음에 20% 대비 상위 90%는 2.6에서 3.8. 그러나 50% 대비 90%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러한 부담들이 누구에게 갔냐? 하위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노동정책의 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이런 노동시장 구조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관행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이 장시간 근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심 노동력 계층의 집중적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 하는 겁니다. 이 장시간 근로, 핵심 노동력 계층의 장시간 근로는 여성 청년 고용률 저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부자 시장에서의 임금 체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냐면 연공형 임금 체계로 발전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공형 임금 체계가 고성장 시대에는 상당히 숙련 형성에 기업 특수적 숙련 형성에 유리했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특히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제는 근로자하고 기업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체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와 이에 정합적인 이런 제도들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또 노동시장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도의 변화, 정년연장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는 최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들. 이 청년실업 문제 같은 것들은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 적자가 쌓이면 국가 부채가 되듯이 노동시장의 청년들의 실업이 증가하면 실업 그 층이 두터워지고 쌓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 6월에 보면은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실업자는 44만 9천 명이지만 취업 애로 계층은 115만 7천 명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예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이런 어떤 노사가 또는 노사정이 이런 구조 개혁을 위해서 어떤 조율된 노력을 해왔다 하는 거고요. 독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목표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이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거고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하려면은 아까 세 가지 요인에 따른 격차 문제 또는 불공정성 문제를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어떤 질서 정책, 고용보호법제라든가 노사관계법 재구성을 한다든가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거 있겠고, 그다음 외부자 부분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실업급여 제도의 전향적인 개편, 또 고용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시장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수요는 어떻게 보면 파생된 수요다. 생산물 시장의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의 경쟁 정책,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지적했던 세 가지 요인들에 관한 각각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네덜란드하고 독일 같은 예를 들은 이유는 이 나라들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노사가 조율된 노력을 했다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노사 합의 형식을 취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전문가 형식을 취했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노사가 조율된 노력을 했고, 이거 어느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사의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 정부의 프리라이딩 하는 경향이 과거에 많이 강했고, 자발적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요. 노동조합 역시 어떤 전체적인 노동시장 측면보다는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하는 사회 그런 이기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무성이 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정부는 어떤 일관적 방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중구조라는 방향을 가지고 정책 노력을 일관적으로 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정 한국의 경우에 노사관계 자체가 굉장히 분배 중심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런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나온 노사정 대타협 이거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어떻게 입법화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재 교수는 굳이 오늘의 토론 취지에 맞춰 말씀드리면 계획적 보수를 대표하는 발제였습니다. 다음에는 전병유 교수께서 합리적 진보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병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용도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간단하게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제해 주신 이인재 교수님과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공유하는 바도 많고 해서 일일이 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용률 정체되고 고용질 낮고 격차 심하고 장시간 노동체계, 경직적 임금 체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이거에 대응하는 제도나 정책이 난립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다른 부분에는 공백이 생기고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사회적 타협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대단히 많은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고령화가 핵심적인 요인일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이인재 교수님도 발표하셨듯이 거의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중화의 문제다. 듀얼라이제이션의 문제고, 이건 OECD 경제보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바고, 사실 현 정부 노동개혁도 그 당위성을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화,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고용률 부분 최근 좀 증가하다 감소세인데 2005년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이제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잔류가 하면서 고용률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 고용률 저 원인을 보니까 아마 2008년까지 대학 진학률이 아마 피크를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으로 현재까지 고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향후에 고용률 부분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베이비붐 세대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이 워낙 노동시장 전력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노동의 질의 문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임금 일자리 OECD에서 가장 최고 수준이고 노동시장 격차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청년들이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로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고
고용 안정 부분 우리나라 대단히 단기 근속 고용 불안의 나라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격차가 이제 큰 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는 대기업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고, 우리나라 이중 구조 문제를 뭐 이중에 아까 이인재 교수님도 발표하셨지만은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는 비정규직화 문제, 다른 하나는 이제 규모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는 생산체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 대안의 핵심 키워드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불안과 차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규모 간 격차의 문제는 뭐 하나는 우리나라 대기업 주도 수출 성장 체제의 문제가 있는 거죠. 단가 인하 전략에 기초한 그런 수출 주도 성장 체제와 과도한 이제 전 근대적 영역의 어떤 저임금 저생산성 부분이 산존한다는 뭐 이제 그런 문제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화 문제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본 건데요. 그 프라임에이지 우리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나라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조금 외국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것 같고, 고령층이 약간 높은 뭐 이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건 많이 이야기되는 비정규직에서 탈출률 대단히 지금 OECD 거의 최하위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화가 과연 영세사업체만의 문제냐, 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고용형태 공시제를 보면은, 경활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비율이 한 14%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서 기업 규모별로 볼 경우에는 거의 기간제가 한 20%, 뭐 사내 하청이나 외저 용역들 다 합치면 한 20% 해서 대기업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를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화는 반드시 영세 사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중구조 문제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사실 비정규직 해고, 계약 해지 중심으로 고용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통계고, 이 대기업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 비중이 뭐 기존의 경활조사에 따르면 한 10% 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임금근로 일자리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한 40% 이상이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의 어떤 고용 전략, 뭐 고용 정책 이런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그 영세 사업장에 존재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그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랄지 뭐 사회보험 가입 아까 다 이야기한 거죠. 노동조합 가입률에서 격차가 대단히 크고. 그게 주로 이제 노동 생산성 격차가 이제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은, KDI 김준 박사님 연구에 따르면은,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이 R&D를 더 많이 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뛰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의 단가이나 압력이랄지 고용 감축 전략에 의해서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 중심의 이 수출 주도 성장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는 이제 낙수 효과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수출에서 GDP,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교역국가라고 볼 수 있는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뭐 이런 수준과 같이 하고 있고, 태국이나 중국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의 그 국내 연관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그 이중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중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지금 현재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개혁이냐, 재벌개혁이냐, 뭐 이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를 완화를 해서 이중구조를 해결하자, 뭐 이제 그런 입장도 제기가 되고 있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고용보호를 완화해주는 대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풀자,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중화 문제는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 단순히 불평등이나 양극화는 상당히 좀 다른 어떤 정치적 과정이 매개가 되는 문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이중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크게 이제 기술 변화와 이른바 아웃소싱, 모듈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문제죠. 이제 세계화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그 기본적인 그 동인으로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한 사회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걸 매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이중화 문제의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이 노동개혁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유연 안전성 개념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규제는 풀고, 복지나 사회적 보호는 좀 키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신자유주의 흐름과 사회민주주의 흐름이 수렴한다고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사회안전망을 수용을 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유연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유연 안전성 개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좀 극복을 해보자. 이런 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런 유연 안전성 전략이 나온 배경에는 사실 OECD가 94년에 유연화 전략을 추구를 했지만은 결국 한계적 유연화로 그쳤다. 주로 핵심 부분의 유연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주변부만 유연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해서 OECD 2006년, EU 2007년에 유연 안전성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거에 대한 평가는 유연 안전성 전략도 대부분의 한계적 유연화, 이중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중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연 안전성 전략에 따른 유연화는 기간제를 확대하고 외부자에서만 증가를 하고, 물론 이제 사회적 보호는 총 대체율 수준에서는 증가했지만은 조세나 이전 소득을 고려할 경우에 오히려 순 대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사회적 유연 안전성 전략 자체가 또 대단히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외의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호와 혁신의 문제인데,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호 자체가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고, 고용보호를 완화하면은 과연 청년 고용률이 늘고 격차가 줄어드느냐, 이런 OECD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결과들은 고용보호를 완화할 경우에 불평등을 심화하고 청년 고용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보호 지수와 청년 고용 사이에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고용보호가 강하다고 해서 기간제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등 강화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중화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현 정부의 개혁 방향이 수량적 유연성, 고용보호를 완화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미 대기업 정규직의 유연성 수준은 높은 수준이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이 자동화, 모듈화, 아웃소싱이 심해서 이 기능적 유연성이 작동하기 대단히 또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해고제도 도입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이 이중구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기간제 계약기간 연장이나 파견 확대가 비정규직 안전성을 높이기도 어렵고, 임금 피크제가 청정고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어떤 개혁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사실 기업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 문제와 아웃소싱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재벌개혁이 우선순위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재벌개혁만 가지고 그렇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산 체제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현재 대기업주도 수출주도 성장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 둔화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도 이미 포화 상태, 수학 체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 성장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게 이제 가장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해소하는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 내부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진국과 같이 노동과 복지의 사회적 교환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에서 사회적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를 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 강화와 동시에 교환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해고제도 도입이나 취업규칙 변경 조건 완화 같은 거는
이게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불명령함을 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중화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 OECD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비정규직의 해고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간제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같은 것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일자리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정책과의 어떤 교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임금 피크제 도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저임금 인상과 한번 교환하는 방식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설정에 이제 소득분배 개선 항목이 2013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뭐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임금 일자리 정책도 현재 뭐 정부가 돈을 들여서 엄청난 뭐 다양한 정책들을, 사회적 보호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저임금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다만 이제 그게 연대적인 차원에서 영세 자유무역이나 소규모 기업의 문제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시장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울 때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사회적 보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장기적으로 모든 주체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신뢰를 주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뭐 그런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사실 아까 이중화가 정치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직노동의 경우에도 원인은 아니지만 결과로서의 이중화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자세는 또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조직노동의 어떤 연대 전략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 시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동시장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의 발표를 형식적으로는 뭐 보수 진보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서 했는데, 그러나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네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중구조이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를 하죠. 그리고 이인재 교수께서는 이중구조 개선을 노사정의 조율된 노력,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 대타협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전병유 교수께서는 노동 내부에서의 교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마 같은 게 아니겠느냐, 추구하는 방향은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아주 유익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또는 개선 방향이 투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네 분의 최종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의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7분은 절대로 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아침부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학문적인 세미나 와보니까 저도 힘드네요. 아침부터 아마 저녁 늦게까지 앉아 계셔야 되니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제목이 강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보고 또 그 시대 정신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이런 세미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론 복지 정책과 노동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근데 시대 정신 하면 오늘 우리 한반도 전진화재단 박지원 이사장도 와 계시지만도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대학에 있을 때 사실은 시대 정신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찾은 게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선진화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박세일 교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참 오랫동안 그때 정책도 만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제 MB 정부에서 그 선진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때 마침 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또 광우병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국력이 결집되지 않고 하루하루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경쟁력, 잠재 성장률 높이는 데는 뭐 엄두도 못 냈죠. 그러다 보니까 MB 정부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요새는 뭐 한국은 선진화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어렵죠. 선진화는 물 건너간 겁니다. 지금 뭐 이미 우리가 선진국 되기 전에 지금 고령화 또 저출산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 선진국들은 대다수가 이제 선진국 되고 나서 고령 사회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진국 상황에서 지금 고령 사회가 와버린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당분간 잠재 성장률 올리기 힘들 것이고. 제가 선진화 운동할 때만 해도 한 3만 5천 불, 4만 불 달성하면은 선진국 초입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뭐 이미 선진국들 다 5, 6만 불, 10만 불로 달아나 버렸죠. 언제 달성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포기는 하진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러면 지금 시대 정신이 뭔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수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김홍희 교수는 뭐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복지국가 다 했는데, 복지국가라는 게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 되지 않고 나서 복지국가 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다고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시대 정신 한번 찾아주십시오. 간절히 제가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나아갈 좌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복지정책, 노동정책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은, 사실은 이제 복지 전문가들이나 노동 전문가들은 항상 최선의 정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First best policy. 최선의 복지정책, 최선의 노동정책. 근데 이게 이제 함정이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정책들이 다 제약 조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second best policy를 찾아야 되는데, 항상 어떤 전문가들이 뭐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들이 하는 최선의 정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optimal policy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건 제약 조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정책이나 노동 정책도 optimal policy는 현재와 미래의 주어진 조건 하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도 중진국쯤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OECD에서 뭐뭐가 꼴찌 수준이다. 당연히 꼴찌 수준이죠.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인데 소득이 전부 다 5만 불, 6만 불, 10만 불 국가고 우리는 2만 불대인데요. 당연히 꼴찌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무리한 정책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 인구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 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 인구와 복지 혜택을 받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제약 조건입니다. 이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내면 그 정책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북유럽과 다릅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북유럽식 복지정책, 스웨덴식 복지정책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세요. 스웨덴 우리보다 국토가 5배가 크고 인구는 5분의 1입니다. 많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지제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대학 조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지정책은 우선 바람직한 방향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복지는 또 적정 복지 수준을 달성해야 된다.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있습니다. 또 정치권이 재원 대책 없는 복지 확대 경쟁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경쟁이 있고, 불충분한 복지 재원이 있습니다. 복지 혜택 수요는 많은데 지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금을 올려서 다 달성할 수 있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금 올리면 뭐 1, 2년 동안은 세수가 증대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이제 경제가 침체돼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세금 낼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저희들 이제 손자 손녀들 참 힘들 겁니다. 앞으로 무지무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주 힘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그래서 복지정책의 결론은 지금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30년에는 OECD 평균 복지 지출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됩니다.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상층 이상 소득계층은 자기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세수를 좀 증대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낼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뭐 도둑질 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설득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복지정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동정책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루아침에 OECD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는 꿈을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20%입니다. 사회보장 부담률이 6.5%고 사회복지 지출이 9%입니다. GDP 대비. 이것을 저는 OECD 평균 수준은 올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올리면 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리다 보면은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소득 수준이 저절로 복지 수준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정책은 뭐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스님. 이 사회가 세기는 생각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제가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민병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동과 복지라는 두 가지 큰 정책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최대 고용이 최대 복지다 하는 한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본과 노동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통적 복지 국가를 강제했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차 세계대전, 대공황, 공산권과의 체제 경쟁,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점, 또 고도 성장기라는 점, 산업자본주의 확장기라는 점, 금융업체에 기반한 일구적 삼인주의, 케인즈주의 등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경제 환경을 보면 탈산업화 정보화라는 점, 저성장이 뉴노멀로 된 점, 고령화, 경쟁 격화로 인한 산업 예비군의 증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 한국형 복지국가를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쟁 격화라는 압박이 약한 시대였고 지금은 우리는 경쟁 격화라는 압박이 강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형 복지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라는 강력한 외부적 제약 요건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 노동의 숙련 향상, 양극화 개선, 효율성과 평등의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고 소득 중심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발전자들께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고용률의 증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률 증대가 중요한 이유는 구직증인 청년, 그리고 주부, 한계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빈곤 노인 등 양극화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또 고용률 증대가 그 자체로 잠재 성장률 제고 정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변수는 자본 증가량이랄지 노동 증가량이랄지 기술 제도와 관계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특히 경제학에서 장기에 걸쳐 경제 성장률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 증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인구 증가가 중요한 것 같지만 한국의 경우 광범위한 산업 예비군의 존재와 낮은 고용률을 감안하면 고용률의 증가 그 자체가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 노인층을 포함해서 저소득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용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노동량 증가, 경제학적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잠재 성장률의 향상으로 이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향상, 복지 증세를 위한 세원 확대, 실질 세율 증가,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재정 여력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률 증대의 방법론은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은 초과 근무를 규제하는 방법, 포괄 임금제를 정비하는 방법, 전일제 중심의 노동시간을 질 좋은 시간제 중심의 일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고용률 증대의 다른 방법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랄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랄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본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본의 이중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노동시장 구조의 또 다른 이름은 자본의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자본의 이중구조,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노동의 이중구조만 제기하면서 조직노동, 대기업 정규직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보 측의 대응이 갖는 아쉬움은 자본의 이중구조만 제기하면서 노동의 이중구조를 부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에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이중구조와 자본의 이중구조는 서로 맞물려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이중구조와 자본의 이중구조의 해소를 실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번 인수분해를 해봤습니다. 노동의 이중구조와 자본의 이중구조를 인수분해해봤을 때 첫째, 원화청 불공정, 둘째, 재벌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셋째, 대기업의 높은 초임, 넷째, 대기업의 연공서열 체계, 다섯 번째, 대기업의 기업복지, 여섯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등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대기업의 높은 초임, 대기업의 연공서열, 대기업의 기업복지에 대한 합리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필연적으로 원화청 불공정 관계, 재벌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에 대한 개선을 함께 결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본의 이중구조 해결 없이 노동의 이중구조 해결은 없습니다. 다만 자본의 이중구조로 환원하는 접근은 책임 회피성 접근이 되기 쉽습니다. 자본의 이중구조 완화와 노동의 이중구조 완화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제가 하나 느낀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제 진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중노동시장 구조라는 것은 다 일치하고 있는데, 이거와 함께 자본의 이중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시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중구조 문제, 재벌개혁 문제가 이제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병호 전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발제자 네 분의 이제 페이퍼에 이제 네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문제 인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현재의 문제는 이제 노동시장 이중화, 계층화,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 인식은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앞으로 초고령사회, 기술혁신, 글로벌화, 이렇게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뉴노멀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인식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보수, 진보, 노동복지 이렇게 사분화 4개로 이제 나눴는데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이제 개혁적 보수, 이제 합리적 진보 이렇게 하시는데, 네 분이 다 이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편의상 제가 이제 구분을 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해법이 이제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 노동 쪽에 이제 다른 부분은
보수 쪽에서는 좀 이제 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노사적 파트너십을 좀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이제 진보 쪽은 비정규직 고용보호는 이제 같으나 최저임금제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거나 공정성을 좀 제고하자. 이게 이 문제를 노동자 연대를 통해서 좀 해결해보자. 이거는 이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는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전병기 교수님. 복지 쪽에서는 김원식 교수는 복지는 이제 성장 정책이다. 이 복지 자체가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복지는 좀 예방적인 복지나 기회의 평평을 주는 이런 복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국가복지에서 이제 지방자치복지나 이제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이제 복지를 좀 강화하자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 김호기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전통복지하고 앞으로 글로벌화 대응하는 적합복지를 좀 같이 밸런스 있게 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교적 이제 결과의 형평을 좀 더 중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좀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해법은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잘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이런 해법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제안을 좀 제가 오늘 이제 저 토론은 제가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틀을 깨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현실적인 제약은 많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복지가 이미 거대한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보험은 의료시장, 장기요양시장, 연금은 금융시장, 보육시장, 여러 가지 시장이 엄청나게 창출을 사실 했습니다. 복지정부에서 돈을 이제 부어가지고 그 자체가 엄청난 내수시장이고 또 고용시장을 형성을 하고 이제 잘하면 이제 복지시장을 잘 활용해가지고 의료 수출이나 이런 수출 시장까지 이제 그 확보를 해보자 이런 게 이제 김원식 교수님 이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가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이제 많이 하는데 만약에 복지를 만약에 늘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복지 수요가 폭증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령 사회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다면은 민간보험 시장이 이제 이게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민간보험 시장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오거나 혹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격차가 더 심화가 되겠죠. 그걸 이제 사회보장 쪽으로 이제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대안은 뭐냐가 이 격차 문제 생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지의 효율화 내지는 이제 복지의 구조조정, 현재 복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틀을 손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국가 복지만 가지고 완전히 안 되니 이제 지방자치의 이제 복지나 이제 그 시민사회, 종교단체 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저는 이제 김원식 교수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 표를 좀 보시면요. 이게 2015년 이제 복지재정 이제 이 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제가 발제문에 있는 거하고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거의 한 160조 좀 넘습니다. 이게 보면은 중앙, 지방, 이렇게 민간, 조세 지출 이렇게 하는데요. 보시면은 중앙하고 이제 밑에 이제 건강보험 장기요양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사실 중앙복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방 쪽으로 조금 이제 넘기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간 쪽도 좀 강화를 해보는 방안. 혹은 이제 민간 쪽이 강화될 경우에는 조세 지출이 늘어나야 되겠죠. 조세 지출 통해서 민간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중앙에도 이제 이 표가 또 하나의 의미하는 바가 이 엄청난 이제 규모가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이 규모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 누구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가느냐를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된다. 막연하게 이제 복지 재정이 늘어난다 해서는 안 된다. 보면은 대부분 그 연금하고 건강보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금하고 건강보험이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정규직, 이게
안정된 일자리에 있는 중상소득층에게 다 갑니다, 이게. 복지 재정 늘린다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복지가 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큰 규모만 가지고 이제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안에 이제 구성을 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접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그럼 노동계획하고 이제 복지를 따로따로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지향하는 고용률 70%. 이 부분은 고용이 질하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왜냐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결국 비정규직이 늘어나야 고용률을 70% 그래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은 비정규직의 이제 고용 안정하고 적정한 임금 수준, 소위 equal pay for equal work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좀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또 비정규직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유연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고용하고 이제 연봉, 소득이 이제 같이 이제 유연하게 이제 자리 잡아야 되고 이게서 이제 전략되는 돈이 이제 정년 연장이나 청년 고용 쪽으로 이 3자 간의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생계가 불안정해지니까 사회보장제도가 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구도를 잡았습니다. 다음 이제 복지제도 유연성 플렉스 시큐리티라고 하면 보통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플렉스 시큐리티 하는데 이제 복지제도도 이제 저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제도는 시대적 환경의 산물이고 초고령 사회는 어차피 도래는 필연적이고 그렇다면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틀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제 일반적인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틀을 또 다시 마련하는 것보다는 환경 변화에 좀 적응하는 이제 유연성을 이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현재 복지 간의 균형을 좀 도모해야 되겠다. 이게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복지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쪽하고 현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쪽이 있는데요. 그 양쪽의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제 유니버설 이제 소셜 이제 사회보장을 좀 필요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사회보장 하나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시간이 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복지가 거의 한 60년간 복지제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재건축을 하는 좀 이제 복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제 유사한 거를 우리가 좀 만들어봐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은 어차피 이제 5년마다 이제 대선하게 되면은 결국 정치적인 공약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복지 공약을 서로 좀 하지 않는 쪽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이 복지 공약 때문에 5년 동안 정책이 꼼꼼무게가 지속돼 버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복지 구체적인 거고 복지 패러다임이나 이제 개념적인 틀에 대한 복지 공약만 하고 구체적인 건 좀 우리가 안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우리 복지 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모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준 팀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김준입니다. 우리 최병호 원장님께서는 복지와 노동을 아울러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는 노동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제 구조 개선의 큰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이른바 유연 안정성 제고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비교적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날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인식의 격차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냐 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낳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지표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유연성, 안정성 관련된 지표들을 한번 투입 요인과 산출 요인으로 나눠서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유럽연합에서 각국의 유연 안정성 현황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할 때 이런 그 도식을 사용했길래 제가 한번 원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입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은 노사관계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산출 요인은 그러한 결과로서 생겨난 노동시장의 현상을 가리키는 걸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노동시장의 퍼포먼스를 가리키는 걸로 말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이 중간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입 요인을 보자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적 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그림 1이 이제 대표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OECD가 만들어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적 규제 지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의 엄격성은 정규직 관련 부분을 종합하면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더 유연합니다. 이걸 다시 분해해서 보면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높고요. 그 집단적 해고와 관련된 고용보호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약간 OECD 평균보다 낮다, 유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직 고용보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은 그냥 간략히 보시면은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체 계약 적용률이 매우 낮고요. 그 다음에 노동 이동률을 제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를 놓고 평균을 해봤더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옵니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꽤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련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안정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투입 요인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공공지출의 비중을 보면은 OECD 평균보다 좀 낮죠. 그 다음에 또 역시 투입 요인으로 실업급여가 얼마나 관대하냐 부분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상한이나 실업급여가 순소득 대체율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OECD 전체에 비추어서 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 안정성의 산출 요인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평균 근속 연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5년 이상 근속자 비중 당연히 따라서 10년 이상 근속자 비중도 매우 낮고요.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가장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 기간별 실업자들 보면 장기 실업자의 비중은 가장 낮고 1년 이상 실업자의 비중은 이제 거의 0%, 1% 가까이 되니까는 매우 낮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나 임시직 근로자 비중을 보면은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높고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다소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33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관련된 지표들을 모아서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투입, 그러니까 즉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경직성이 적어도 제도의 수준에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출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안정성 관련해서 보자면은 우리나라 노동 안정성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들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요. 그렇지만은 노동시장 성과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낮은 정도, 이렇게 이제 종합을 대략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자료에서 볼 때 이런 점들이 시사하는 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결국 이제 평균이기 때문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매우 유연하고 일부 과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행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즉 개별 기업이라든지 부문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불안정성을 내포한 가운데 약간 낮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나마라도 여러 가지 아까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이유도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이 OECD와의 비교의 관계에서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균형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도와 현상이 약간 따로 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비교적 지금 현재 성과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있을 것은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정도의 이 패키지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인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부자의 경직성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반면에 전병유 교수님은 그와는 약간 달리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한 고용 완화를 실업급여 확대와 교환하기보다는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 교환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인재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를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쪽의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은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시간제 근로를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서도 하르츠 개혁의 경우도 결국에 가서는 정규직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제 미니잡 같은 걸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중구조 문제의 결국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적 정규직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인재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잠깐 노사관계 제도 다른 부분들 별로 언급하지 않으셨던 부분인데 오전에 아마 이주호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사관계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전병유 교수님께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공정과 연대의 관점에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결국은 조직 노동이 이중화의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튼 이것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조직 노동에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네 분의 발제와 네 분의 지정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과 토론의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또는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갖고자 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다는 걸 다 이해를 하시고, 어려움, 예, 한 분, 예, 가능한 1분,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이동 마이크 있습니까? 어느 분에게 가는 질문인지, 또,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일반 서민입니다. 근데 이 귀한 학자님들의 이론 연구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론 연구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실천 연구가 아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일반 국민이 와 있을 게 아니고 정부 요원이나 요인이나 정치인들이 와서 듣고 바로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는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노동개혁을 금년 안에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추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를 전제로 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고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마침 나성린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노동개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면 국민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했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이런 안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나성린 의원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노동적 이야기 못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노사나 어디나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이 빠져 있는데 민노총이 들어와 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노동 안정성도 필요하지만 유연 안정성 강화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이런 게 있고요. 또 공정성 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빠르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되고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고, 그래서 휴일 근로 연장 근로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이런 것도 있고요. 비정규직 걱정하실 텐데 고용 개선, 또 원하청 간 격차 완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게 다 충족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민노총이 빠져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윤병도 의원님 한 말씀 더 붙여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아침에도 아마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생태계를 바꿔서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구조가 바뀌지 않아 갖고는 모두가 상생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것보다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IMF 때 다 돈을 걷었잖아요. 금을 걷었잖아요. 그때는 대기업이 은하여 먹여 살렸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삼성 입간판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포니차가 달린 것만 해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본이 모든 걸 가져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나라, 뭐 그런 관점에서 경제의 생태계를 고쳐야지만 더 많은 일자도 창출되고 양극화도 해소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하신 네 분에게 1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제 발언해 주시죠. 복지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복지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김 교수님도 그렇고 다양한 많은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는 아마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타겟 그룹이 있는데 거의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그 타겟 그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꾸로 중산층이나 혹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자료도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복지 지출들이 그 혜택들이 저소득층에게 가지 못하고 빈곤층에 가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고요. 물론 더 내긴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부자 노인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 재분배 형태가 있다고 해도 오래 살기 때문에 더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그 실질적인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고, 워킹맘들 도와주려고 유치원 등록금 보조금을 줬더니 집에 있는 그 전업주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유치원을 보내서 유치원 등록금을 올리는 형태. 전세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지원금 도와줬더니 전세금만 올리고 오히려 더 어려운 전세 난민들을 만드는 형태들. 그래서 이 복지 정책들은 정말 신중하게 그 본질적인 문제, 누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지를 보고 틀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연관된 토론을 해주신 이 선생님들께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성인 의원께서 한국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주어진 조건, 제약 조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 역시 복지국가 구축의 조건으로 구조적 강제와 경로 의존성 아래서 전략적 선택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극화해서 불평등해서 사회 격차에서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현안입니다. 이 노동시장을 통한 분배와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 이런 이중적 그런 전략 외엔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노동시장의 개혁과 재벌개혁은 선우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배웠습니다. 최병희 원장님께서는 이제 강자와 약자,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미래 복지와 현재 복지의 균형, 또는 타협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복지국가란 기본적으로 정치적 교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 애증병전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치권에 대한 어떤 이 불만과 불신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치라는 것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어떤 정책통을 맡고 계신 두 의원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부디 치열하게 경쟁은 하시되 생산적일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타협의 정치를 일궈 가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아까 질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고용보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호 관련해서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호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아까 네덜란드하고 독일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유럽에서의 노동시장 개혁이 실패했다 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규직 고용보호하고 비정규직 고용보호 격차를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규직 고용보호는 완화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을 개혁할 때 중요한 거는 문제의 핵심, 경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건 노사관계법도 포함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다뤄야지 쉽다고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 경직적이 않은 부분에 보호를 올릴 거를 오히려 보호를 푸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최병희 교수님, 제가 사회안전망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 같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안전망은 사실 그 필요나 여건이나 능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축해가는 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사회 안전망을 수단으로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꾸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노사정 합의를 아까 이인재 교수님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실업급여 30일 연장하는 거 가지고 쉬운 해고를 살려는 거는 공정한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회적 대타협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사회적 대타협이라면은 제 발표한 내용에 근거한다면은 해고를 당해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해도 일정한 정도 고용이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조건 정도의 사회적 교환이라면은 받아들일 대타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노동의 문제는 참 조직노동이 연대 정치를 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죠.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 사실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정책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연대 정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 관철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노사관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사회나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직노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뭐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비정규직을 조직노동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개별 노조가 비정규직을 자기 틀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뭐 그런 경향도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간략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성공한 보수 정권을 보면 진보 정책을 적절하게 자기 정책화했을 때 보수 정권이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성공한 진보 정부를 보면 보수 정책, 보수의 아젠다를 자기의 아젠다화하고 자기 정책화했을 때 성공한 정부가 상당히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정책이 완전히 그야말로 시장 논리에만 입각해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 저는 사회 갈등 때문에 그 경제 정책이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션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사회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 정책이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역지사지고 중용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가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성공한 사회가 있겠습니까? 사회라는 것은 어느 때나 복원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이념이나 어느 시각에 지배적이 오면 반드시 그 지배성의 강도만큼 그 다음 기간에는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70년 대한민국의 성공과 기적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정책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적 합리성도 동시에 고려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